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이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시작됩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와 사교육업계 간 이권 카르텔이란 표현까지 썼는데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걸까요? 공교육을 바로 세워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 의지는 좋은데 수능 150일 남긴 시점에 나온 발표 혼선에 정작 수험생들은 또 불안합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 관심 뉴스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매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월 16일 금요일 뉴스 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이권 카르텔 지적 하루 만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교체됐습니다. 올해 수능 기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수시 접수를 앞둔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의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서울역 등의 KTX 운행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5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를 추진합니다. 대상 범죄를 넓히고 이른바 머그샷 등 최근 사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입니다. 군 당국이 보름 만에 서해상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핵심 부품이 나올 경우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가늠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 문제라며 국민 불안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주말 장외 여론전을 통해서 반대 여론을 결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수련회를 다녀오던 중학생과 교사 등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중학교는 이틀 전에도 3학년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교육부의 대학 입시 담당 국장이 교체됐습니다. 동시에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은 사교육과 교육당국의 이런 카르텔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범위에서 벗어난 수능 출제를 문제 삼아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을 지적한 다음 날, 곧바로 교육부 대학 입시 담당국장인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이 교체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고 이주호 부총리를 통해 지시했지만 최근 6월 수능 모의평가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전체적인 가채점 결과를 볼 때 일부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입 담당국장이 6개월 만에 경질된 건 이례적인데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으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던 윤 대통령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교육부는 또 총리실과 함께 수능과 모의고사 등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결과라며 예의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적인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통령실이 수능 문제점에 대해서 연일 강하게 지적하면서 올해 수능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서 배제하되 변별력은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말이 정규 교과과정 밖의 문제를 내지 말라는 것이지 교과서 지문에서만 출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변별력을 위해 굉장히 꼬아서 내는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수능 기조가 크게 변할 전망인데 곧 수시 접수가 시작되는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수능 리허설로 꼽히는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수능 결과를 예측해 지원 대학을 정하지만 수능의 문제 유형이 아예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6월 모의고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이런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면서 표준 점수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지도라는 교사 입장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지킨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평가원은 이제까지 모든 시험을 항상 교육 과정 안에서 출제했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교육부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는데 5개월 전에 바뀐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모의고사는 보통 그해 수험생들의 실력을 가늠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변별력을 검토해 왔는데 이제 남은 모의고사는 9월 단 한 번.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방향을 읽기에는 수험생들에게 너무 짧은 기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효아입니다. 네, 오늘 낮 경의선 철도 일부 구간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KTX 차량 운행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열차가 최대 2~3시간씩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을 가득 메운 승객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열차 지연 공지 같은 전광판을 바라봅니다.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가장 붐빈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선 열차가 2시간 반 넘게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시민들은 발디딜 틈 없는 이 대합실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벌써 100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이라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좀 더운 와중에 제가 계속 기다리려고 하니까. 난데없는 서울역 대혼란이 시작된 건 낮 12시 반쯤. 경의선 상선 행신역에서부터 서울역 구간의 철로 전기 공급이 끊기며 이 구간에 달리던 KTX 열차가 멈춰선 겁니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의 상당수가 이 선로 구간을 통해 고향 기지에서 서울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고 직후 코레일은 반대쪽 하행선을 이용해 양방향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운행 속도가 느려지면서 서울역과 용산역, 행신역에 들어오는 열차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네, 여기서 계속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코레일은 KTX 27대와 일반 열차 15대가 지연됐고 경의선 전동열차 6대의 운행이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200분 동안 한여름 대합실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안 좋죠. 그래도 몇 시에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기다리는데. 문제가 된 구간은 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4시간 반 뒤인 오후 5시쯤 복구됐습니다. 외부 물체가 전기장치에 접촉해 예측하지 못한 장애가 발생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입니다.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군 당국이 보름 만에 서해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1, 2, 3단부 중 2단부로 추정되는데 핵심인 연료와 연료통, 산화제통 등이 남아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3,500톤급 해군 수상함 구조함인 광양함 갑판 위에 가로로 기다란 원통형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하얀색 표면에는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발사 실패로 서해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 잔해입니다. 군은 구조함 3척과 심해 잠수사 등을 투입해 발사체 잔해를 15일 만에 인양했습니다. 군이 건져 올린 우주 발사체 잔해입니다. 1, 2, 3단부 중 2단부로 추정되는데 인양 작업 중 일부 상단부가 잘려나간 것을 제외하고는 원형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동체 일부를 포함한 전체 길이는 12m, 최대 직경은 2.8m에 달합니다. 본격적인 정밀 조사에 앞서 잔해 양옆이 보안을 이유로 까만 차광막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 확인은 어려운 상황. 인양 당시 동체에서 연료나 산화제 등 액체가 흘러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고출력 엔진과 연료통, 산화제통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물속에서 일주일 이상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했을 때는 산화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해수에서 일주일 이상 있었으면 희석되고 원통형 잔해가 발견된 지점과 다른 지역에선 또 다른 발사체 잔해로 보이는 직경 2에서 3m 원형고리 부품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잔해 표면에 쓰인 천마라는 글자와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형상화한 마크가 식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초 북한이 밝힌 발사체 이름인 천리마와는 차이가 있지만 북한에선 두 단어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까지 대상을 넓히고 공개하는 사진은 머그샷 등을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머리를 발로 차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20대 이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란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어렵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자의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이에 올리기 위해선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함께 정부 개시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고 나서 일종의 보완 처분의 하나로서 알림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일정한 사진 등이 공개되는 그와 같은 것이고요. 물론 성폭력 처벌법과 특정강력범죄법상 기소 전 피의자, 즉 수사 단계에선 관련 심의를 거쳐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이 씨는 이미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이 씨가 출소 이후 보복까지 예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은 신상 공개를 못하는 이른바 입법 미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 간 실무회의부터 열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입법 문제, 그에 대해서 조금 보고받고 서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협박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논의의 초점은 신상 공개 대상의 신분과 범죄를 확대하는 쪽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 외에 재판 중인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상 범죄의 범위도 지금보다 넓히는 내용 등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머그샷 등 최근 30일 이내 사진을 활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이 추가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야당 역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궂은 날씨가 잦아들자마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여주 기온이 35도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주말에는 더위가 더 심해지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쨍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도심 공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암벽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가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살을 가리고 얼음물로 잠시 더위를 식힙니다. 반팔에 팔토시까지 입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더워가지고 앞으로는 더 더워진다는데 많이 걱정되고 힘드네요.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경기도 여주 금사면으로 기온이 무려 34.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함양 33도, 대구 32.5도, 전주 30.7도, 서울은 28.9도까지 올랐습니다. 예년보다 1에서 5도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진 전리저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서서히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낮 동안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말과 휴일은 불볕더위의 기세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주말 31도, 휴일에는 33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체감 온도도 33도를 넘을 걸로 보여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원도와 영남 지방은 35도 가까이 기온이 오를 걸로 보여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날마다 브리핑을 열고 있지만 국민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해수부 장관이 전통 어시장을 찾아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새우와 젓갈, 꽃게로 유명한 인천의 전통 어시장입니다. 평소보다 손님들 발길이 뜸합니다. 상인들은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이거 일본산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40~50%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최근 치솟은 천일염 가격에 젓갈 파는 상인들 걱정도 커집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며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 지 이틀째 해수부 장관이 어시장을 찾았습니다. 멍게와 개불을 직접 먹으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때문에 손님들이 좀 의심을 하고 이거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이 우리 지금 서해안에 잡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염수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영향이 있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3만 건 이상을 갖다가 검사를 다 했거든요. 지난번 원전 사고 난 이후로.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찾지 않아 재고가 쌓이면 정부에서 수매하겠다고 상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천일염 사재기에 대비해 정부가 물량을 미리 비축했다가 김장철에 푸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나서긴 했지만 손님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대책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어시장 상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수도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대회를 열어서 장외 여론몰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공포를 조장해 오히려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선전선동을 그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일본 정부냐 한국 정부냐고 꼬집으며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주말엔 인천에서 지도부가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제가 어제 어른들을 만났는데요. 10명 중에 10명이 반대합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는 왜 저러지? 일본 정부도 안 하는 얘기를 더 먼저 나서서 하지? 여당엔 국회 차원 검증특위를 빨리 가동하라고, 정부엔 일본의 방류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일단 내년 초로 미룰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십시오. 동시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철저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 맞이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역공세를 폈습니다. 상인들이 IMF보다 어렵다고 호소한 것을 언급하며 공포를 조장하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역풍이 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아직 배출도 안 했는데 벌써 먹지 말자고 하면 이거 대한민국 어민들 다 지금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정부가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열어 과학적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게 된 만큼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뒤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할 때 국회 특위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한다는 핑계로 오염수 괴담을 조장하고 선전선동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덜 불안하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른바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시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특위 구성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위 구성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여야 줄다리기는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원의 최근 인사 파동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의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제기된 문제가 사실인지와 알력 싸움의 실태, 언론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해서 정식 감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가정보원 고위직 1급 인사를 번복해 대기 발령 조치했는데 신구 권력 갈등설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짚고 간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김규현 국정원장 교체설에는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들은 바 없고 확대 해석할 일도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힘쓰는 대공 방첩 관련 굵직한 수사가 결실을 보는 상황에서 수장을 바꾸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수련회를 다녀오던 중학생과 교사 등 수십 명이 연수에 추돌 교통사고로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중학교는 이틀 전에도 3학년 수학여행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성우 기자입니다. 도로에 멈춰선 관광버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 반쯤. 국도 44호선에서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지점에서 관광버스 3대와 화물차 3대, 승용차 1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세 번째 있던 차를 받으니까 충격에 의해서 이제 좌측으로 밀려서 이제 1차선에 서 있던 차, 화물차 2대하고 그 앞에 소나타하고 3대를 파손시키고. 사고가 난 관광버스 3대에는 서울 송파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들이 차량마다 20여 명씩 나눠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제지역 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관광버스입니다. 차량 앞유리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도 심하게 찌그러졌는데요. 이 모습만 봐도 당시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과 학생 2명 등 3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학생과 교사 등 77명이 경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다행히 중상자 3명 외에는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안전띠를 착용한 덕분이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학교는 지난 14일에도 학생들이 탄 버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3학년 학생 28명이 탄 관광버스가 11톤 화물차와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강원도로 수련회와 수학여행을 왔다가 연이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강릉은 사관역이에요. 제 2학년 아이들이 수련활동 간 거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수련활동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해당 학교 교장과 보건교사 등을 파견해 상황 파악과 현장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맨 마지막 달리던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버스기사,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이 각종 의혹과 구설에 휘말리자 당내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황보 의원은 전 남편의 음해라며 가정폭력 피해까지 주장했지만 지도부는 도덕성 논란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당내 조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서 신용카드와 아파트 등을 받았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는 공천비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황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A씨를 중심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A씨가 황보 의원의 묵인 아래 의원실 관용차와 보좌진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황보 의원은 현재 A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비리 의혹은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음해라며 과거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의 해명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A씨가 여당 핵심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핵심 당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린 더불어민주당은 황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봉도 사건의 원조도 사실은 국민의힘이었죠, 예전에.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헌금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제기도 안 하잖아요.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강조한 김기현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여당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부각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더 번지기 전에 황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부터 빨리 매듭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제2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는 시세 조종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YTN 취재진을 직접 만난 강 씨는 소액주주 운동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금융당국은 통정매매 혐의로 구속된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사례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의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바른투자연구소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 병원에서 입원 치료 도중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강 씨가 YTN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습니다. 강 씨는 회원들에게 좋은 주식 종목을 추천했을 뿐 투자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고 진행했다며 시세 조종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매수 수요하고 매도 수요에 한 적정 주가에서 그 사람들이 팔 수 있고 살 수 있게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지 인위적으로 그 매수를 해주고 팔아주고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소액 주주 운동 차원에서 한 일이었고 금융당국의 의혹만으로 강제 수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시장의 루머만 가지고 저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과연 그게 합당한지 특정하게 누가 팔았다는 거를 거래 조회를 통해서 확인된 것도 아닌데. 그러나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런 강 씨의 입장을 변명에 가까운 주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4월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에서 라더견 투자자문업체도 처음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며 강 씨도 비슷한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4월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주식시장의 이상 거래를 폭넓게 모니터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주주 지분이 높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가운데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시세 조종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주가의 상승 하락이라든가 관련된 특이 동향 또는 그 원인 내지는 관련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가 폭락 사태 하루 만에 강 씨에 대해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에 나섰고 조만간 소환 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며 필요하면 라 대표처럼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다른 이상 거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박 전 특검 소환을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외사촌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지난 12일 양재식 변호사를 조사한 데 이어 박 전 특검 측근을 잇따라 부른 겁니다. 이 씨는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약속받았다는 50억 원의 중간 기착질한 의심을 받는 인물로 검찰은 실제 자금 전달 방법 등이 논의됐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박 전 특검 지시를 받고 50억 원을 대신 받기로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씨가 5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줄 방법이 없다고 말해 웃으며 자신에게 달라고 했더니 김 씨가 화를 낸 일화를 언급한 게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 김 씨에게 입금한 5억 원의 성격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씨는 자신이 남욱 씨에게 용역계약 초기 대기로 했던 사업비 잔금을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줬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뒷돈의 담보장치로 불필요한 과정을 거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영 씨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도 박 전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관련 보강조사 차원에서 관계자들을 소환했다며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직접 불러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시세 차익 8억 원의 대가성 여부도 들여다보는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정지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특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KBS 수신료를 전교금 고지서에 병합해 징수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본적인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설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난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생존자회 유족회는 오늘 권 수석대변인과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200여 명을 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천안함 사건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려 했다면서 당 최고위원 등은 이를 옹호하고 오히려 함장 책임론을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전거 안장이나 야구 방망이에 숨기는 등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의 마약 범죄 집중 단속에서 석 달 동안 불과 3천여 명이 훌쩍 넘는 마약 사범들이 붙잡혔는데 특히 청소년 마약범이 급격하게 느는 추세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자전거 안장을 뜯었더니 묵직한 폴 뭉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에 들어있는 건 마약류인 케타민 500g입니다. 시가로 11억 원가량 16,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태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 마약 255억 원어치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8명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자전거 안장이나 야구 방망이에 마약류를 숨긴 뒤 항공 특송 화물을 통해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마약 일부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허술한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하는 중국인 총책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해외에 어디에 거주하는가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이 적색 수배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 발부되어 있습니다. 외사 경찰과 그쪽 해당 국가와의 이제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겠죠. 서울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한 일당도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클럽 영업 직원인 MD가 비싼 술을 주문하는 손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붙잡은 마약 사범은 모두 3,6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서 10대 마약 사범은 1년 만에 98명에서 212명으로 2배 이상 많아지며 전체의 5%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밀반입과 판매 등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검거하며 마약 유통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범죄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전하면서 곧바로 또 물수능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여러 차례 정정 해명이 나왔고요.
오늘도 공정한 변별력을 언급한 거지 뭐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걸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대통령실 발언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 말은 사교육비 해결에 방점이 있다 이겁니까? 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금 그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애를 낳아서 키우려는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전 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 수능과 관련해 가지고 세밀하게 그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교육부 장관 업무 보고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3번이나 정정하고 또 담당 국장을 지금 경질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정치적, 사회적으로 우리 김 의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요새 특히 여의도를 중심으로 세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면은 요새는 서울 법대 출신 아니면 어디 가서도 명함도 못 내민다. 바로 그런 학벌 연줄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그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세밀하고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발표를 하게 되면 부모들은 막 그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능이 15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혼란이 오고요. 또 지금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쉽게 수능을 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물수능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은 그 수능 준비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네.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요번에 물수능이다 그러면은 또 물수능 대비 전략 학원이 또 막 네. 성실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학원으로 쫓아간대.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학원이 또 인기가 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통령의 의도는 매우 그 이해할 만하고 정말 그 사교육비가 문제이긴 하나 네. 이렇게 수능을 150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 교육부 장관도 미처 대비가 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가 예.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이 학부모들의 지지를 견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에 복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능이 150일 남았고요. 수시 접수가 곧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가 된 데다가 발표를 했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추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네. 현장에 좀 혼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은 공정한 변별력이라고 했는데 만약 대통령 말씀대로 되려 그러면 국정교과서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학교마다 지금 다 현재 교과서가 다르죠. 추세가 검정교과서, 국정검정이 없는 경우는 인정교과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예. 각 학교별로 수많은 가지의 교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교재 속에서 시험 출제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교재를 채택하지 않은 대다수의 다른 학교 학생들은 그럼 그게 공정한 변별력이냐 이런 거죠. 그럼 복불복 그런 어떤 수능이 될 수 네. 있거든요. 차라리 기본적인 어떤 그 학력, 역량을 보면서 거기에서 대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불만을 왜 가지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교과서 외에 다른 영역에서 그 출제할 만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교재, 그래서 특정 무슨 교과서라기보다는 출판사. 그래서 예. 오늘 정정한 것은 교육 과정 내라고 정정이 네. 됐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말 하나 많아요. 실제로 모든 다 교육과정 내에 없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돌고 돌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정말 대통령대로 얘기하면 대혼란입니다. 사실은 학원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출판사 교재 내셨습니까? 그동안의 쪽집게 교사들에 대해서 한 거예요. 어느 대학 교수가 출제인으로 들은 걸 찾아보고 그 교수가 전공한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게 강남의 교사들인데 지금 더 쉬워진 거죠. 어느 출판사 검정 교재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더 사려 깊지 못한 그런 발언을 하셨다, 우려를 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듣기보다는 안 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학부모들이나 일반 학생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이 화두가 그냥 너무 급작스럽게 던져지는 바람에 논의도 되지 않고 비판만 받아 끝나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이번에도 비슷하게 좀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대통령이 수능과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한 지 하루 만에 교육부 담당, 그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교체가 됐어요. 3월부터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다. 자, 이런 이유입니다. 네. 아마 그 모의고사의 결과는 안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런데 아마 시험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렵게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물수능, 불수능 그러지만은 교과 과정 내에서 내라. 너무 지나치게 수준 높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풀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실제로 지금 그 소위 사교육 기관과 그다음에 교육부 내에 일련의 이권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담당 국장에 대해서 이미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고사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수능 지시, 공정한 수능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전격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도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10수가지 교과서가 있는데 결국 수학 능력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과서에 나온 지문 같은 것을 예시해서 문제를 내면은 그 교과서를 본 학생들만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러면서 수학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는 데다가 또 학생들에게 시험 과목이 너무 많다 해서 과목을 줄였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적어도 기본적인 구조와 함께 당장 수능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안이 있을지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이게 지금 당장 150일 내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학생들은 좀 제외해줘야 얘네들이 혼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대통령의 그 깊은 관심과 그 학생들에 대한 애정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수시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수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예측이 돼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장 혼선이 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그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은 과감히 인사 조치하라 이런 뭐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오늘 글쎄요, 뭐 그런 담당 부분에 대한 국장의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작 정말 출제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과서를 채택하에서 거기서 인용해서 문제를 내는 순간 그야말로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왜 이 출판사를 선정했냐라는 모래를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왜 어렵게 냈냐 그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짜 수능 말하자면 그 수능을 출제할 분을 고르는데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또 뭐 차라리 학원 문을 닫으라 그러지. 네. 그런 이제 안타까운 거 어려움. 들이 그거보다 불보듯. 더 어렵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어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이제 곧 진행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이권 카르텔 이 표현이거든요. 국민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 통속이라고 생각할 것.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를 분명히 수능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내라고 했는데 전문가도 못 푸는 이런 문제를 내는 것. 계속하는 거는 한 통속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교육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교육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과 이것이 이권 카르텔의 증거다. 뭐가 하나 좀 건너뛴 느낌이 있는데, 자 이렇다면은 뭔가 좀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걸 좀 확보하고 얘기를 한 걸까요? 글쎄요, 정황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네. 사실 교육개혁, 그다음에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게 3대 교육, 3대 개혁의 개혁, 예. 목표인 것은 맞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들 간의 이권 카르텔인지에 대해서 지금 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뭐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연관고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건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교육부 장관의 업무 보고 내용 자체에 이게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언론 보도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교육 관련해가지고 이 카르텔이 맞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그 사교육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비대해진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교육 당국과의 카르텔일까? 그래서 어쨌든 평가원, 입시 평가원과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벌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과 정황이 관련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이렇게 감사를 하거나 경질을 하거나 이권 카르텔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가 단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진짜 어떤 정황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 과연 그 이권 카르텔이 심각한 것일까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자꾸 아이들을 사교육 학원으로 내모는 이 현실에 대한 그 교정 기제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지금 수능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불공정한 수능을 유지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얘기인데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면 그 한 문제, 그 킬러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도 많고 학원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도 많고 부모님들은 이제 비용이 드는 것도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말 이제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보면 또 핵심적인 수학 능력은 떨어져 있는 부분. 서울 공대 갔는데 미적분도 못 푸는 학생들이 합격이 돼 있는 상황. 이런 모순들을 있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이 앞으로 인구 절벽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 고민해야 될 건 사실 말 그대로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텐데 당장 몇 달 앞에 있는 시험을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를 대통령실에서 지시하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혼란 속에서 또 새로운 사교육이 생겨요. 2023년도 말하자면 수능 방향에서 쪽집게 가해들이 또 생길 거란 말입니다. 결국 이리저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불평등, 불만들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쉬우면 쉬운 대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너무 섣부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선 더 우리 학점제 자체를 디지털화해서 재수 볼 때는 그 다시 시험을 안 쳐도 된다든지 조금 더 그런 어떤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또 그런 장기적인 어떤 생애 주기별 어떤 지원 제도라든지 또 북유럽식의 어떤 그야말로 어떤 대학을 늦게 가도 되는 구조적 변화라든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당장 교과서 안에서 시험 내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실력 있는 애들 지금 재수해서 대학 갈 애들은 굉장히 더 큰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혼란들의 해오리들이 계속적으로 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교육 개혁을 교육 개혁의 그 첫 출발점으로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교육 개혁 필요하죠. 교육 개혁 필요한데 앞서 정우김 의원이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여전히 사회 내에서 있는 뭐 학벌주의라든가 네. 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능력의 분야에서 다양한 1등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에만 치중하는 이 분위기를 타파를 안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또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자유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자율화시킨다는 건데 사교육 개혁부터 먼저 나왔다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해요. 교육 개혁 그러면 우선 공교육을 단단하게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교육을 단단하게 해서 사교육을 그렇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얘기인데. 사교육의 비중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맞는 방법 아닐까.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서울법대 아니면은 마치 또 뭐 명함도 못 내미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얘기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소위 인류대학 들어간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은 무슨 서울의 강남권에 사는 애들이 많다 뭐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총극과 같은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연 그것이 거기 사교육이 성업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공교육 체계가 망가져서 그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교육을 지금 이권 카르텔로 때려잡기 전에 공교육의 근육을 얼마나 키울 것이며 또 심지어 소위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전 세계 그 등수로 보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만 인정하는 소위 뭐 스카이를 포함해서 그런 식의 어떤 학벌이 아니라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여기서 당당하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를 정부가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지금 과연 요새 학원을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학원이 없어질까요? 그리고 뭐 특정 학원이만 굉장히 성업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새로 그 일련의 뭐라 그럴까요?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학원 중에 굉장히 또 이렇게 학부모들로부터 평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매출액을 올리는 네. 그런 거 보면은 다 뭐냐면은 무슨 좋은 대학에 의대를 얼마를 보내고 이거 사실 이런 우리가 속물과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요. 적어도 국가에서 개혁을 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깔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예. 제가 과거에 아이를 키울 때요. 학교에 학부모 면담한다 해서 가면은 왜 학원을 안 보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뜨악했던 경험이 네. 있습니다. 그게 마치 또 대한민국의 너무나 당연한 관행처럼 이 자체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니 이주호 장관도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거부터 그리고 전문가들 좀 많지 않습니까? 또 학부모들 이해관계인도 예.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이 있고 정말 1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네. 한 10년만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그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너무 상투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 3대 개혁 중에 가장 풀기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언급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보니까 입시를 앞둔 학생, 학부모에게 좀 혼란을 줄 수 있고 불안하면은 사교육비는 더 들어간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뭐 고3이 아빠로서 대학 입시 2번을 겪어보면서 입시 제도의 어떤 혼란, 불안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당장 원래 지금 수능이 150일 남았는데 수능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당장 수능 시험 문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 학생들이 불안하면 학원에 달려갑니다. 그럼 사교육비 더 나가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불안하면 학원으로 달려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책이 바뀌면 어김없이 며칠 내로 학부모들에게 학원에서 문자가 옵니다. 예를 들자면 물수능 예상된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논술 면접이다. 이런 문자가 반드시 올 텐데
자, 김영주 의원님도 이제 아이들 키워보셨고 할 테니까 이 사교육 문제 풀긴 풀어야 됩니다. 네. 예, 부모님 노후도 ഘା먹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보실 때 우리 젊은이들의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생각을 좀 이 부분하고 연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어떤 교수가 앞으로 연세대학교의 교육 과정은 대학의 교육 과정은 학생마다 다를 것이다. 모듈별로 할 것이다. 이게 미래의 교육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흐름하고 현재 말하자면 획일화된 교육 과정으로 더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물론 뭐 평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 최소한 중국만 하더라도 재수는 편해요. 가령 올해 했던 점수 중에서 낮았던 점수만 더 시험 치게 한다든지 네. 그건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수가 복불복이잖아요. 네. 작년보다 더 시험이 떨어지는 경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또 불공정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네.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모든 교재를 다 사야 돼요. 만약 올해 대통령 방식으로 시험을 친다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예.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모든 교재 검정 인정 교재를 다 보면서 학원 강사들이 다 풀어줄 겁니다. 이 문제는 A 교재는 이렇게 됐고 B 교재는 이렇게 이런 식의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학교 교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또 새로운 시장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교재가 훨씬 많이 팔릴 거예요. 그것을 빨리 단시간 내에 풀이되는 학원들로 생길 것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뭐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세계의 흐름이 사실은 산무 교육 체제로 가거든. 선생도 없고 교재도 없고 과목도 없는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서는 실제적인 어떤 대학의 권위 그래서 수능과 말하자면 정시 수능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잘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힘들지 않게 하고 사교육비 줄여준다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좀 섬세한 계획들이 나오기를 아마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의 아들 의혹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도 제기된 의혹을 거듭 부인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 참 후한무치하십니다. 국민의힘이 원래 적반하장 후한무치 전문이긴 한데 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공개 여부까지 다 포함이 진행이 될 것이니까. 네, 자 영상으로 저희가 쭉 정리하고 왔는데요. 김남국 의원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한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 상임위 거래 의혹은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다만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어떤 코인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제 보셨는데요. 저렇게 당당할 일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참 과거에 소위 젊은 정치인 그러면은 젊은 정치인들은 이렇게 정의로워야 되고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이런 나름대로의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임위 하다가 어쨌든 그 코인 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잠적하면서 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 안에서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전히 본인이 그 가평인지 어디서 잠시 잠적했다가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 무슨 뭐 빗썸인가 거래 내역을 뭐 자기 개인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뭐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결국은 그렇게 떳떳하면은 탈당하기 전에 본인이 그 소위 그 민주당 내에서 소위 진상 조사를 할 때 그런 자료를 내면서는 아니라
이렇게 떳떳하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도 내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버럭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게 과연 21세기의 MZ 정치의 현실이냐 이런 부분을 볼 때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오히려 저런 일에 당당하고 또 당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여당의 뭐 대표의 아들 문제까지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자당 출신이었던 의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잘못하고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항상 그 다음에 그 행동 코드가 뭐냐면은 그러면 너는 당신은 어땠는데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거든요. 내로남불 운운하면서 참 서글픈 대한민국 정치 아닌가 싶어요. 좀 서글프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 의혹 민주당이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데 어떤 의혹입니까? 실제로 뭐 NFT 관련 회사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코인을 하나 올리면서 불장에 한번 띄워서 한몫 잡고 캐시아웃 하자. 불장이 다시 왔을 때 바바로 인생 엑시트 해야죠. 예, 뭐 엑시트 하자. 그러니까 캐시아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건 하자, 한탕주의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러그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먹튀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된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고. 물론 그 본 회사는 굉장히 그럴듯한 기술 회사인 건 맞아요. 그럼 그 밑에 이제 관련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러그풀 했다 그러면 상당히 비도덕적인 회사인 거고. 문제는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김기현 대표의 아드님이 어떤 말하자면 학력과 어떤 기술적인 업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요. 나이가 젊어서 뭘 맡았다는 것이 공격의 대상은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도 충분히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뭐 카이스트 출신이고 암호화폐 전문가라 그러면 충분히 암호 전문가라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비전문가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채용 논란부터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아빠 찬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저런 부분은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커뮤니티에서 남긴 글 이거하고 이제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요 두 가지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문제를 집중하려고 그래요. 뭐 회사가 부도덕한 것은 알겠는데 김기현 대표 아들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 논의하겠습니다만은 그 자식으로서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인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가 또 남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제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이었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자 개정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근데 개정된 국회법 절차를 보면은 독립생계자의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해도 되게 돼 있더라고요. 참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러니까는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물고 같이 물귀신 작전처럼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참 보기가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책임 여당의 대표인데 지금 어찌됐든 야당에서 이런 공세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그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COO로 돼 있어요.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불장이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시트 해야죠.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아들 것까지 다 공개하겠느냐 하니까 개정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아들이 결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생계자로서 아들은 그 자기 재산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도 떳떳하게 내 아들은 안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하고 얘기했는데 그 해석 자체는 아들 거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공개할 필요가 없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은 단지 그 회사의 중소기업체의 직원으로서 월급 받고 다닐 뿐이지 어떤 거래도 한 바가 없다. 그럼 오히려 내 아들은 독립생계자로서 공개할 의무조차 없지만
당신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그러한 식의 어떤 물고 늘어지는 공세 그리고 네. 국민들의 알 권리를 해서 내가 떳떳하게 오픈하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좀 더 산뜻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예. 자,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김기현 대표 아들 문제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뭐 후안무치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대로 어제 또 기자회견 할 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개딸들의 포로가 돼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서 대표끼리 계속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선까지 지금 한 10개월 남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양당 대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양당 정당 대표의 어떤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보면 김기현 대표는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57,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긍정 32, 부정 60입니다. 두 분 모두 이제 과반이 낙제점을 줬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어떤 현 여야 모두에 대하여 말하자면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에 가까운 어떤 그런 어떤 경고를 그 당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불신감을 또 피로감을 그 표시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더 아픈 것은 아마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왜 점수가 낮은지 알겠어요. 뭐 대장정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왜 29%밖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뒤에는 또 대통령 리스크가 또 나온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대통령 그렇게 당 대표로 뽑고자 했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100일이 있다 하더라도 100일에 무슨 성과가 있냐라고 하는 어떤 회의 그리고 이제 중도표 즉 무당파의 표들이 여전히 15% 20% 가까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년 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3당의 가능성이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만 불쌍해지는 그런 꼴이 되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기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아니 이게 국민들은 다 알아요. 요 정도 지지밖에 못 받는다는 걸 알고요. 그다음에 이 퍼센티지라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표 갈아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총선을 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20%대 정도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부정이 이재명 60%, 김기현 57%고요. 긍정은 또 이재명 32, 그다음에 김기현 29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당대표로 뭘 했다는 거예요. 여론이 이렇게 나쁜데 도대체 당대표직을 왜 쥐고 있느냐. 이 정도 되면 다 비대위 체제로 갈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으로 뭐가 나오냐면 역대 여야 대표 중에 박근혜 대표가 최고 평가를 받았고 문재인 대표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표가 대표 2번 했거든요. 한 번은 노무현 탄핵 정국이었어요. 그 다음은 또 당시 한나라당 위기 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대표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박근혜 대표가 그 최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최하위를 받아갖고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선당 후사라면 둘 다 내려놔야 돼요. 대한민국 정치를 저런 식으로 정말 속된 표현으로 자칫하면 둘이 말아먹었다는 소리 듣기 딱 좋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기현,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큰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하자면 이끌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는 계속적으로 가고 이재명 대표가 뭐 비대위나 혁신이 지금 현재 혁신위로 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새로운 혁신위의 위원장은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기대가 높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의 어떤 누가 되든 간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제가 잠깐 사족을 붙이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쪽 당은 반드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다 보니까는 서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그 물이 어디서 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도층 이반만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지난번부터 바닥을 누가 먼저 찍느냐. 그 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 마지막 주제 얘기해볼 텐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각종 의혹하고 구설에 좀 휘말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역구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한테서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를 받아서 썼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지금 이 A씨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에 한국 최초 타이틀이 붙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사고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그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이제 의혹이 있는데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와의 관계에서 뭐 아파트도 받아쓰고 신용카드도 받아쓰고 또 A 씨라는 사람은 저 황보승희 의원실에 또 자주 드나들고 차도 쓰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확산되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우리는 사실혼 관계다. 경제적 공동체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황보승희 의원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혼을 했대요. 전 남편인데 이 남자의 경우에는 현재 결혼 생활을 다른 여성과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혼 관계 내지는 경제 공동체가 인정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말 개탄스러운 거는 이런 얘기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 시절부터 나왔어요. 벌써 그게 몇 년 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산뜻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러한 형국이 되도록 이게 지금 황보승희 의원 본인에게만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국민의힘에 가할 충격파가 만만치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모 언론에 이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전화 인터뷰를 긴 시간에 걸쳐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황보승희뿐만이 아니라 당대표, 비서실장 누구 그다음에 이름을 실명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도 가깝고 또 본인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에 지금 검사 누구를 지금 꼽기 위해서 이런 일이 지금 노출되고 이러한 그 일련의 어떤 그 기획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졌다라는 식의 볼멘 소리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치 막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도대체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이걸 지금까지 묵혀놨다가 이런 식으로 터뜨리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황보승희 의원 해명도 좀 전해드려야 돼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황보승희 의원은 이게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남편의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기된 관용차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행사에 수행비서 대신 보내는 길에 A씨가 동행한 거다. 나 없이 혼자 관용차 탄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보좌진에게 사준 차량과 통역을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는 나와 관련된 일정이다. 그리고 의원실 운영비로 KTX를 이용했다는 이런 의혹도 나왔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사용하는 멤버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거다. 이런 해명을 조목조목 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A씨가 인터뷰까지 시작한 상황에서 충격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번 논란에 여당 지도부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진상조사 곧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핵심 당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황보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달 안에 당무감사 시작한다는 거죠. 좀 당에서도 손을 긋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당이 굉장히 화들짝 놀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황보승희 의원은 입을 닫고 있지만 이분의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뭐 걷잡을 수 얘기를 하고 또 A씨는 A씨대로 뭐 걷잡을 수 없이 얘기를 하면 당의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2년을 끌고 온 사건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막 화들짝 놀라서 당무감사하고 어쩌면 이런 부분은 김남국 의원의 문제와 똑같이 국회의원들의 품위, 어떻게 보면 이 황보승 의원의 공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역주의와 보수 정치의 폐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되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이혼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행사하고 다닌 거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그 황보승 의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도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부산에 있는 지역구 구민들이 또 시민들이 분노해야 될 시점이고 누가 저 사람을 공천했는가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A 씨가 국회의원 출마설 뭐 이런 것까지 돌다 보니까 지금 화들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당무감사를 한 이후에 조치는 어느 정도로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게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무 감사를 한다면은 그 뭐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불법 수수 여부 문제, 그다음에 이 A 씨라는 사람하고 무슨 뭐 카드를 받았느니 아파트를 받았느니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에 대한 진상 규명, 그다음에 또 이 A 씨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뭐 자동차를 썼느니 뭐 그거에 대해서 황보승희 의원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 씨가 소위 국민의힘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을 쭉 거명했어요. 부산의 그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울경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명징하게 소명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내용이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참 기분이 별로예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지? 제가 정치 평론을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저희가 주제를 잘못 잡았네요. 아니요. 품위는 엄청나게 유지가 안 되는 품위 위반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건이 경찰 수사를 넘어서 좀 파장이 정치적으로도 커질 것 같다. 두 분 의견 오늘 이렇게까지 들어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ll be dropping off with Videos of Rescue. Senior enlisted over here. Our fire control, with the assistance of sonar, making sure we don't run into potential contacts out there.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국가정보원 고위직 인사가 최근 번복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고 권력 충돌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교체설까지 번졌는데 대통령실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가정보원 고위직 1급 인사를 제가 닷새 만에 뒤집고 5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 A씨와 1990년대 초반 입사한 A씨의 공채 동기들, 핵심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거점장이 포함된 초유의 인사파동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처음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했던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앞서 1급 간부 20여 명을 퇴직시켰고 이후엔 2, 3급 100여 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등 대폭 물갈이 됐던 것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새 정부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구 권력 충돌이 벌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복권돼서 실세로 통하는 A씨가 친소관계에 따라 승진 인사에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재가 이후 문제 제기가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에 윤석열 정부 인사 방향은 한마디로 능력 위주의 전문가인데 경력이나 세평, 국제감각 등에서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사가 있어서 윤 대통령이 조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실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기된 문제가 사실인지와 알력 싸움의 실태, 언론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해 정식 감찰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김규현 국정원장 경질은 당장 선택지에는 없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힘쓰는 대공 방첩 관련 굵직한 수사가 결실을 보는 상황에서 수장을 바꾸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규현 원장이 지금 이 순간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한 번 사람을 쓰면 오래 믿고 쓰는 게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교육부가 모의평가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평가원이 교과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총리실과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6월 모의고사에서 교과과정 외 출제를 문제 삼아 대입을 담당하는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하고 후임으로 신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육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에 대해서 이른바 물수능 우려 등 난이도를 둘러싼 여론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발언을 공개하며 추가 설명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찾는 건 선택의 자유로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능 문제점에 대해서 연일 강하게 지적하면서 올해 수능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수능을 이제 5달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서 배제하되 변별력은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말이 정규 교과과정 밖의 문제를 내지 말라는 것이지 교과서 지문에서만 출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변별력을 위해 굉장히 꼬아서 내는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수능 기조가 크게 변할 전망인데 곧 수시 접수가 시작되는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수능 리허설로 꼽히는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수능 결과를 예측해 지원 대학을 정하지만 수능의 문제 유형이 아예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6월 모의고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이런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면서 표준 점수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지도라는 교사 입장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지킨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평가원은 이제까지 모든 시험을 항상 교육 과정 안에서 출제했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교육부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는데 5개월 전에 바뀐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모의고사는 보통 그해 수험생들의 실력을 가늠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변별력을 검토해 왔는데 이제 남은 모의고사는 9월 단 한 번.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방향을 읽기에는 수험생들에게 너무 짧은 기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내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려 최소 30만, 최대 75만 명이 모일 전망입니다. 경찰 등 2천여 명이 투입돼 안전관리에 나서는데 일부 교통이 통제되고 상황에 따라서 여의나루역에선 지하철 무정차 통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곳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정오부터 조형물과 스크린 등이 설치되고 저녁 8시 반부터 불꽃 축제가 시작돼 밤 10시에 마무리됩니다. 이번 행사에 경찰 측은 30만 명이, 주최 측은 배가 넘는 7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만큼 이태원 참사 이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 경찰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철제 안전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하루 전 행사장 내 경사진 곳의 안전이나 비상통로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비상로하고 또 행사장 주변에 배수구랄지 또 환풍구랄지 이런 거 있는 걸 또 좀 봐야 되고요. 또 그 경사진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볼 예정입니다. 행사 내내 경찰은 방송차를 행사장 곳곳에 배치해 안전방송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경찰과 안전요원이 2천여 명, 지자체 공무원이 400명 가까이 투입됩니다. 교통 통제도 이루어집니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은 전면 통제됩니다. 여의상류 나들목 등 인근 도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제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임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행사 종료 시엔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집중적으로 배차됩니다. 지하철 5, 9호선 등은 오후 6시 이후, 여의나루역 등을 거치는 버스 노선은 밤 10시부터 증차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내일부터 이틀간 9년 만에 내한 공연에 나섭니다. 내일 저녁 8시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루노 마스 콘서트에는 이틀 동안 10만 명의 관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모레까지 잠실구장에서 프로야구 두산과 LG의 라이벌전이 치러지고 잠실 실내체육관과 올림픽공원에서는 걸그룹 콘서트가 예고된 만큼 잠실 일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됩니다. 군 당국이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해 서해에 떨어진 북한의 우주 발사체를 보름 만에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해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에서 북한 우주 발사체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인양 발사체를 제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항으로 옮겼습니다. 지난달 31일 서해상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는 동체 잔해가 12m 길이의 원통형으로 전체 3단 가운데 2단 상단부에 해당하는 부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서해에 떨어진 북한의 우주 발사체를 인양하기까지 보름이 걸렸는데요. 빠른 유속과 시야 확보가 안 되는 환경 속에 원통형 동체를 온전히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는 12m의 원통형으로 수심 75m 아래 차진 펄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유속이 빠르고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군은 발사체를 3단계로 나누어 물위 함선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인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원통형 발사체의 상단부 단락 부위에 디귿자형 고리를 걸고 하단부 관통구는 와이어 연결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 수면 아래 10m 지점까지 발사체를 끌어올린 뒤 보강 와이어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선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발사체를 건져 올려
가판 위에 적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의 감각만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야가 50cm밖에 보이지 않는 악조건이었지만 강한 팀워크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합의한 대로 발사체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핵심 부품이 나올 경우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했는지 고체 연료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2단 추진체이기 때문에 2단 추진체의 추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동체 잔해 외에 1단 엔진과 위성 탑재체 등에 대한 수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6년 만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자주 보여주겠다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B-52 폭격기도 괌 공군기지에 재배치돼 한반도 출동 여부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는 미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미시건함입니다. 운항 자체가 비밀인 핵추진 잠수함의 모습을 공개한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폭 12.8m의 세계 최대 규모로 사정거리가 2,5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장착해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요원을 태우고 다니며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시건의 방한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미 전략 자산을 자주 보여줘 상시 배치 효과를 내게 하겠다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의 우주 발사체 천리만 1형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해군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은 장착하지 않았더라도 재래전 능력으로 굉장히 강력한 잠수함을 보냄으로써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시건함은 22일까지 머물며 우리 해군과 연합특수전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미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군 관계자는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 SSBN 방한과 관련해 한미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 넉 대도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재배치됐습니다.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미국 본토로 복귀한 지 2달 반 만인데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반도에 출동할지 관심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서대구 산업단지 공장 화재는 재활용품과 섬유 등 인화 물질이 많은 데다 또 샌드위치 패널 공장이 밀집한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 국가수는 정확한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찾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공장 벽이 시커멓게 타고 구부러졌습니다. 녹아내린 천장은 당시 화염이 얼마나 거셌는지 보여줍니다. 공장 안에는 재활용품을 실어 나르던 트럭이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채 서 있고 그 옆으로는 타담한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일터를 잃은 직원은 울음만 터져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거의 한 10년간 이 회사에서 몸담고 근무했었던 곳이거든요. 답답하죠. 어제 근무하고 그 시간에 불길 올라오는 거가 대박했어요. 불이 빠르게 또 넓게 퍼진 건 인화성 물질이 많고 샌드위치 패널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탓입니다. 불탄 공장 안으로 들어선 합동감식단은 빠르게 퍼진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4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 결과와 인근 CCTV 및 목격자 탐문을 통하여 발화 장소 및 원인에 대하여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소 상태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순식간에 퍼진 화마는 삶의 터전을 또 앗아갔습니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서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파기환송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 경위나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으로 대전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한 달 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와 교육청이 단체 교섭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서 파업이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외부 업체에서 배달된 도시락을 받아듭니다.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으로 마련된 대체급식입니다. 파업으로 급식 차질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대전이 유일합니다. 노조와 대전교육청 간의 단체 교섭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5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 이후 첫 단체 교섭이 진행됐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핵심 쟁점 사항은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와 상시 근무자 10일 이상 자율연수, 급식실 인력 배치 기준 하향 등 3가지입니다. 노조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투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다른 지역의 경우 절충안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의견을 전면 수용은 할 수 없지만 일부 절충안을 제시를 해서 서로 간에 이제 교섭을 통해서 앞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애들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얼른 빨리 마무리돼서 아이들 좀 건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학부모들 입장은 그게 지금 가장 바라는. 오는 27일 2차 교섭이 예정된 가운데 노조 측이 이달 말 파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급식 차질을 빚는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구시가 성소수자 축제, 퀴어 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시내버스 우회 운행 등 협조를 거부하고 행정 대집행을 예고해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 반부터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대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는 퀴어 문화 축제가 관행적으로 도로를 점거해 대중교통을 방해했다며 이번엔 시내버스를 우회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시법에 따라 예정대로 도로를 통제하고 버스 통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제2의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강기혁 주식투자 커뮤니티 운영자가 시세 조정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강 씨는 오늘 YTN 취재진과 만나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사람들이 적정 주가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소액주주 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었고 인위적으로 매수나 매도를 한 건 아니라며 시세 조종이나 통정매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최대 주주 지분이 높아서 시중 유통량이 적은 주식을 품절주라고 합니다. 이번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이 품절주가 주가 조작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번에 하한가 맞은 5개 종목은 모두 낮은 시가총액의 최대 주주 지분이 높았습니다. 시중 유통량이 적다 보니 품절주라고 불립니다. 거래량이 적어 쉽게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폭등을 노린 투자자가 많습니다. 특히 주주 몇 명만으로도 회사 가치를 높일 수 있어 주주 행동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로 의심받는 주식 카페 역시 이런 명목으로 이들 종목의 주가를 띄워왔습니다. 지분을 더 취득함으로 해서 회사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거면 뭐 행동주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단지 대지 지분이 높아서 유동주식수가 낮은 주식을 거의 2, 3년 동안 조금씩 사모아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것 표면적인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이건 주가 조작이죠. 문제는 주가를 띄우기 쉬운 만큼 몇 명만 매도에 나서도 연쇄적으로 폭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 역시 한두 명이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하한가를 면치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금융당국은 품절주의 특성을 노린 시세 조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 거래소랑도 같이 지금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 쉽고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그대로 내리막길을 탈 수 있다며 품절주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번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었던 경북 영천시 의회 의장이 이번에는 이 피해 공무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동료 시의원을 포함한 측근들이 피해자를 만나자고 압박했고 결국 해당 공무원은 면담 직후에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무원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을 개인 SNS 관리에 동원했다는 의혹부터 6급 나부랭이라며 폭언과 고성을 질렀다는 증언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하기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이 이번에는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직 시의원은 물론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측근들이 피해 공무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 면담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는 겁니다. 피해 공무원은 하 의장과 면담한 직후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차 가해라며 즉각 반발했고 하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의장직 사퇴하라! 짝이 이제 가슴을 부여잡고 호흡 곤란이 오면서 쓰러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본인 이외의 인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은 결국은 누적된 스트레스가 공무원 노조는 출근길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하 의장의 사퇴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영천 시내 곳곳에 규탄 현수막을 내걸고 국회 앞에서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는 2차 가해가 얼마나 피해자를 고통에 몰아넣는지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그 알량한 의장직을 유지하고자 하 의장은 최근 본회의에서 논란에 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사퇴 요구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958년 제정된 민법이 두 차례나 국회 문턱에 막혀 개정되지 않으면서 변화된 사회상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칙부터 채권과 물권, 상속 등 민법 모든 분야를 손볼 방침이며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부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와 남부에서 대반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러시아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진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장기화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면서 러시아는 최악의 노동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SNS에 새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의 한 숲속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근에 러시아군이 파놓은 참호에서도 총격이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대반격을 선언한 지 약 일주일.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곳곳에서 이런 전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진격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마을을 탈환한 건 분명 성과인데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의 저항에 우크라이나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군사연구소는 전진이 느리다는 것은 그만큼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참호를 넘어서면 지뢰밭을 만나고 여기를 돌파해도 드론에 추적당해 포격받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잘 싸우고 있지만 매우 어렵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Якби з Росії на нашу мирну українську землю не принесли війну, то війни би і не було. Джерело зла і смерті поза нашими кордонами.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2월 전쟁 개시 이후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30만 명 이상이 전선에 동원돼 최악의 노동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YTN은 지난해 침수 피해가 심했던 현장을 찾아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8월 이 수재민이 속출했던 서울 구룡마을에 폭우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둘러봤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무려 84가구가 수재민으로 분류됐을 만큼 큰 피해를 봤던 서울 구룡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했다고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 보면 방바닥이며 벽이며 성한 곳이 없습니다. 당시 물에 잠겼던 물건들이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여나 이번에도 수해의 악몽이 반복될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제 소지품이고 뭐고 다 그냥 다 날아가고 옷도 입을 거 지금까지도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본격적인 장마가 이달 하순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 당시 구룡마을을 가로지르는 이 배수로가 막혀 빗물이 마을까지 흘러넘쳤는데요. 이후 서울 강남구청은 배수로의 정비에 나섰지만 이렇게 벽이 무너져 생긴 커다란 돌덩이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또 축대를 돌로 단단히 세운 대신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은 곳도 있었는데 많은 비가 오면 또다시 범람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구룡마을에선 다른 수해 취약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물막이판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룡마을 주택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구청 설명입니다. 또 구청 측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을을 돌면서 정비할 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여주기식 점검일 뿐이라며 강남 고급 아파트 밀집 지역보다 수해 대책이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오래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주민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 좀 떨고 있어요. 다가오는 장마철,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 위해 대비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환자는 60대 남성으로 지난 12일 발열과 하지 통증 등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5일 확진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폐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폐혈증으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또는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한국전력은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최하위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잦은 철도 안전사고가 영향을 미치며 2년 연속 최하위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재무 상태가 악화한 한국전력은 미흡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영업 손실이 약 33.9조 정도,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36에서 약 494%로 좀 크게 급증을 하였고요. 이 단기 손실 같은 경우도 24조 4,300억 정도나 되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도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미흡과 미흡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임원과 직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등급을 받았어도 재무 위험이 높은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는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고 1, 2급 직원은 성과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발전 6개사의 임원 성과급은 50%, 1, 2급 직원은 25% 삭감됩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이 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에게는 성과급 100% 자율 반납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 성과 비중이 커지며 에너지 공기업 12곳의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 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습니다. 또 경영실적이 부진한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선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우수는 도로공사 등 19곳이었습니다. 한편 경영평가 결과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주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사과와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경영평가 결과 자료가 사전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고압전선에 걸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변 근처에서 65살 A씨가 몰던 동력 패러글라이더 한 대가 고압전선에 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한전이 고압전기를 차단한 가운데 소방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A씨는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이 남성이 3만 볼트 가까운 고압전류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우체국 전기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4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량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시동을 켜놓은 채 배달을 다녀와 보니 연기가 나고 있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마치 한여름이 찾아온 듯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9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3도, 광주 34도, 경주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 더 덥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고온 속에 자외선이 강해지며 전국의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더위와 함께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주말 내내 흐린 가운데 모레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